거의 모든 것의 역사. 그 사이에 옛날 기부아가 활동하던 자바에서는 랄프 폰 퀘니스발트가 이끄는 발굴팀이 초기 인류의 유골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간동의 솔로, 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솔로인으로 알려지게 됐다. 퀘니스발트의 발견은 더욱 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 유골 조각 하나를 찾아오면 10센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놀랍게도 주민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큰 조각을 열심히 쪼개고 있었다 싶다. 그로부터 더 많은 유골들이 발굴되면서 호모, 오리그나켄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트란스발렌시스, 파란트로푸스 크라시덴스, 진얀트로포스 보이세이를 비롯한 새로운 이름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거의 모두가 새로운 속과 종을 나타낸 것들이었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름을 붙여진 사람의 수는 100가지가 훨씬 넘게 됐다. 더욱 혼란스럽게도 각각의 유골들은 고고 인류학자들이 분류를 개선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름들이 붙여진 경우도 많았다. 솔로인들은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프리미게니우스, 아시아티쿠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솔로엔시스, 호모 사피엔스 솔로엔시스,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 그리고 단순히 호모 에렉투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 싶지.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F. 클라크 하월은 에른스트 마이어와 그 이전의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의 두 쏙만 남겨두고 다른 종들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바와 베이징이는 모두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됐다. 한동안 사람 속의 세계는 그런 질서가 유지됐다. 그러나 그런 질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사람은 사람과 호미니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과에는 침팬지보다 현존한 우리와 더 가까운 모든 동물, 멸종된 것 포함된다. 한편 유인원은 모두 성성이과 퐁기대에 속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들도 이과에 속해야 하고 인간과 침팬지는 사람과라는 이 아과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분류법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사람과에 속했던 동물들은 모두 아과에 속하게 된다. 리키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런 분류법을 주장한다. 사람과는 우리를 포함하는 유인원 초과의 이름이 된다. 대략 10년 정도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던 고고 인류학계에서는 다시 수많은 발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발견이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호모 하빌리스가 발굴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유인원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호모 에르가스테르, 호모 로이스레아케이,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미크로크라우누스, 호모
안티케소르는 물론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속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프라이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라미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케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를 비롯한 다양한 종들이 발견됐다. 모두 합쳐서 오늘날 문헌에는 대략 20가지의 사람과가 밝혀져 있다. 불행하게도 전문가들마다 서로 다른 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일부에선 1960년대에 하월이 제안했던 2개의 사람속을 따르고 있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피란트로푸스라는 별도의 속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옛날에 쓰던 아르디페테쿠스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프라이겐스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고 호모 안티쿠스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프라이겐스를 새로운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권위자가 따로 없다. 새로운 이름이 인정을 받으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사 이래로 수십억 명의 인간 또는 그와 비슷한 존재들이 살았고 각각의 유전적 다양성에 조금씩 기여를 했다. 그런 엄청난 숫자 중에서 선사시대 인류에 대한 우리의 리해는 대략 5천 명 정도의 유골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싶고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수염을 기른 친절한 관리인 이안 테터솔에게 사람과 초기 윤유 유골의 규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픽업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부족하긴 하더라도 유골들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다. 유골들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고 그나마도 감질나게 조금씩 발견된다. 호모 에렉투스는 1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를 걸어다녔고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중국의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호모 에렉투스를 모두 살려낸다고 하더라도 스쿨버스 한 대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다. 부분적인 유골 두구와 서로 상관없는 별다리 뼈 몇 개만 알려진 호모 하빌리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화석 기록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처럼 짧은 역사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테터솔의 비유적인 설명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를 보면 조지아에서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초기 인류의 유골이 발굴된 후로 대륙의 반대편인 스페인에서 거의 100만 년 정도 지난 후에 유골이 발굴됐고 다시 독일에서 30만 년 후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은 서로 비슷하지도 않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정도로 단편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종 전체의 역사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초기 인류의 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종도 우리에게로 이어졌고 어느 종이 멸종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종으로 여겨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들이 그렇게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모두 가짜스럽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된 수만 개의 유골들을 가지고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발굴될 것이다. 새로운 종은 화석 기록이 뜯다는 것처럼 전혀 순간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다른 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분화되는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유사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말기의 호모 에렉투스와 조기의 호모 사피엔스를 구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어쩌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둘 모두이기도 하면서 모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유골을 근거로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 여성의 것인지 호모 하빌리스 남성의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과학자들은 근처에서 발견되는 다른 것들을 근거로 가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정은 용감한 축적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앨런 워커와 패트 신먼이 냉소적으로 지적했듯이 도구의 발견을 그 근처에서 발견되는 종과 연관을 시킨다면 초기에도 손도구들은 대부분 사슴들이 만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21. 어쩌면 호버 하빌스의 경우처럼 서로 모순되는 단편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혼란을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빌리스의 유골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지난 것처럼 보인다. 20. 남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인원보다는 인간에 더 가까워졌지만 여성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에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빌리스가 근거가 있는 분류라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 테타솔과 그의 동료인 제프리 슈와츠는 그것을 그저 아무 상관도 없는 화석들을 편리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잡동사니 종이라고 여기고 있다. 24. 하빌리스가 별개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그것이 우리와 같은 속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 격가지에 해당하는 종인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논란에서 인간의 본성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과학자들은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자신들의 위상을 가장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유골무드기를 발견했는데 전혀 흥분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생물학자는 정말 드물다. 존 리더가 자신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에서 주장했듯이 새로운 증거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 발견자의 편견에 불과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논란의 가능성이 되고 고고 인류학자들만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발간된 자바인의 저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모든 분야 중에서 고고 인류학만큼 자존심이 강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15. 그런데 그 책 자체도 특히 저자들의 과거 가까운 동료였던 도널드 요한슨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무의식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연구소에서 함께 이 일을 하던 때 그 요한슨은 불행히도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 없고 큰 소리로 개인적인 공격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 지금 물론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26. 선사시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강 다음과 같다. 생명체로서 우리 역사의 첫 99.99999%는 침팬지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20초. 침팬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 역사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다. 그런 후에 대략 700만 년 전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존재가 아프리카의 열대 밀림에서 등장했어 광활한 사바나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었고 그들은 50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 중이었다. 오스트랄이라는 말은 오스트레일리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남쪽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는 몇몇 면종들이 있었다. 레이먼드 다트의 타웅 어린이처럼 마르고 약한 종도 있었고 더 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종도 있었지만 모두가 곧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 100만 년을 훨씬 넘도록 존재했던 종도 있었지만 수십만 년 정도 살았던 종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하지 못했던 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유골은 1974년에 도널드 요한슨의 탐사팀의 에티오피아의 하다르에서 발견했던 318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이다. 아파르지아, 아파르, 로칼리티이라는 뜻으로 AL 288-1이라고 알려졌던 이 유골은 비틀즈의 저 하늘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루시라는 노래 때문에 루시라고 더 잘 알려져 있다. 요한슨의 그녀의 중요성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우리의 가장 오랜 선주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이다. 루시의 신장 1m의 작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걸을 수 있었다. 물론 얼마나 잘 걸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녀는 나무를 잘 타기도 했다.
다른 것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녀의 두개골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뇌의 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두개골의 파편을 보면 그리 크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책들은 루시의 유골이 40% 정도 남아있다고 하지만 절반에 가깝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펴낸 책에서는 루시의 3분의 2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BBC의 유인원이라는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루시를 완벽한 유골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지만 똑같은 것들도 많다. 왼쪽 대퇴골만 있으면 오른쪽 것이 없어도 크기를 알 수 있다. 겹치는 뼈들을 모두 제외하면 남는 것은 120개가 되고 그것을 반쪽 골격이라고 부른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아주 작은 파편까지도 완전한 뼈라고 여기더라도 루시의 유골은 반쪽 골격의 28%에 불과하다. 완전한 뼈들만 고려하면 약 20%에 불과하다. 앨런 워커는 그의 뼈에 담긴 지혜에서 유한슨에게 어떻게 40%라는 숫자가 쓰이게 되었는가를 물어봤던 이야기를 소개했다. 유한슨은 자신의 손과 발의 뼈를 106개를 제외시켰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시고 몸속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을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루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변한 세상에 적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중요한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루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실제로는 그 유골이 여성의 것인가도 확실하지 않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이다. 루시가 발견되고 2년이 지난 후에 탄자니아의 라이톨리에서 메리 니키가 사람 속에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화산 폭발이 일어난 후에 진흙 같은 화산재 위로 걸어갔던 두 사람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었다. 후에 화산재가 단단해지면서 23m에 이르는 거리의 발자국이 남게 됐다.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는 그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담은 흥미로운 모양을 소장하고 있다. 고대 아프리카 평원을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걷고 있는 실물 모양이다. 뒷벤치 정도의 몸집을 가진 그들은 털이 많지만 태도와 걸음걸이는 사람과 닮았다. 그 모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어깨를 보호하듯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는 부드럽고 감동적인 몸짓이다. 그 모형은 너무 자세해서 발자국 위에 거의 모든 것이 상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관가하게 만든다. 털의 량, 코의 모양이 사람과 닮았는가 아니면 침팬지에 더 가까운가와 같은 얼굴 모습, 표정, 피부색, 여성 가슴의 크기와 모양 등을 포함한 두 사람의 겉모습의 거의 모든 것은 가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부부였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여성으로 표현된 사람이 실제로 아이였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가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여겼을 뿐이다. 모형을 만드는 동안에 여성이 자꾸 넘어져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지만 이안테트어설은 그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남성이 발을 여성의 어깨에 두르고 있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걸음걸이를 측정해 본 결과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서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열린 지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매우 불안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에게 그런 인물을 재현할 때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따르면 재현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되죠. 네안데르탈인이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가와 같은 자세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치는가는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라이톨르 인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크기나 자세를 보여줄 수는 있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다시 작업을 한다면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걷던 유인원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루시와 라이톨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을 비롯한 몇 가지 육체적 특징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다른 해부학적 특징들은 문제가 있다. 테토슬과 슈아츠가 멸종된 인류에서 지적했듯이 인간 대퇴골의 윗부분은 유인원의 것과는 아주 비슷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대퇴골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만약 루시가 유인원과 현대 인류 사이의 연결고리였다면 우리는 100만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대퇴골에 적응한 후에 다시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서 거꾸로 유인원의 대퇴골로 돌아갔다는 뜻이 된다. 사실 전문가들은 루시가 우리의 조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 걷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루시와 그녀의 동료들은 현대 인류와 비슷한 방법으로 걸어다니지 않았다. 테토슬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나무 위에 서식처 사이를 옮겨 다닐 때만 두 발로 걸어 다녔지만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한스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루시는 엉덩이와 골반의 근육 배열 때문에 현대 인류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오르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2001년과 2002년에 내 종의 특이한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유명한 화석 발굴 가문의 미뿔리키가 케냐의 투르카나 호에서 발굴해서 케니안트로푸스, 플라티오프스, 넓은 얼굴을 가진 케냐인이라고 부르게 된 유골은 루시와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실제 우리의 조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34. 그렇게 되면 루시는 성공하지 못한 엽가지가 된다. 2001년에는 520만 년에서 580만 년 정도 된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카다파와 당시까지 발굴된 초기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600만 년 전에 오르로린 투게넨시스도 발굴됐다. 34. 그러나 2002년 여름에는 고대 유골이 발견된 적이 없었던 차드의 두줄라브 사막에서 일하던 프랑스 연구진이 거의 700만 년 된 사람의 유골을 찾아내서 살란트로푸스 차덴시스라고 불렀다. 35. 그 유골은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의 것이기 때문에 사헬피테쿠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전문가들도 있다. 36. 모두가 초기의 짐승으로 상당히 원시적이었지만 모두가 똑바로 서서 걸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이족보행은 힘들고 위험스러운 전략이다. 골반이 엄청난 부담을 지탱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필요한 강도를 유지하려면 산란관이 상당히 좁아져야만 한다. 그런 골격은 두 가지 중요한 직접적인 문제와 하나의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고 산모와 아기의 사망률을 크게 증가시킨다. 더욱이 아기의 머리가 좁은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려면 아기의 뇌가 작아서 아직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출산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생아를 오랫동안 돌봐주어야 하고 그것은 다시 남성과 여성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지만 오렌지 정도의 뇌를 가진 작고 취약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엄청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37. 절대적인 뇌의 크기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코끼리와 고기는 사람보다 훨씬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의 협상에서 지혜로 이겨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인 크기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굴드에 따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툰스는 고릴라의 뇌보다 작은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랑 똑같네. 고릴라의 뇌보다 작은 453제곱센티미터의 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누스 남성은 대부분 45kg도 되지 않았고 여성은 더욱 작았다. 고릴라는 270kg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굴드 181쪽부터 183쪽.
그렇다면 왜 루시와 그 동료들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숲을 빠져나오게 되었을까?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파나마 지역이 서서히 쏟아오르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흐르는 조류가 단절됐고 그 지방으로 흐르던 난류의 방향이 바뀌었고 북이도 지역에는 갑자기 극심한 빙하기가 시작됐다. 그 결과 계절적으로 가뭄과 추위가 찾아오게 된 아프리카는 점진적으로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게 됐다. 존 그리빈에 따르면 루시와 그의 동료들이 숲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숲이 그들을 떠난 셈이다. 38. 그러나 열린 사바나 지역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초기 인류들은 훨씬 더 심하게 노출되게 되었다. 똑바로 선 사람들은 더 잡을 수는 있지만 더 쉽게 눈에 띌 수도 있게 된다. 지금도 우리는 야생 상태에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중이다. 기억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대형 짐승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공격에 직면하면 현대 인류는 두 가지 장점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략을 짜낼 수 있는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고 위험한 물체를 던지거나 휘두를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해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뭐라 그러지? 던진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취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유능한 내가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루시아 동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00만 년 이상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39. 뇌가 커지지도 않았고 아주 간단한 도구마저도 사용했다는 흔적이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거의 100만 년 동안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초기 인류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용한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3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의 기간 동안에는 아프리카에 6종의 초기 인류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만이 살아남았다. 대략 200만 년 전에 안개 속에서 출현한 호모가 바로 그들이었다. 아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튼튼하고 연약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신비롭게 사라질 때까지 100만 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런 일은 대략 100만 년 전에 갑자기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들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매트 리들리에 따르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호모는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것이 없는 호모 하빌리스에서 시작해서 우리에 해당하는 호모 사피엔스,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고대 티탄족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메테우스의 프로가 그 먼저라는 뜻이고 영어에서도 많이 쓰죠. 프로라는 말. 프로메테우스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 사이에는 이론에 따라서 대략 5에서 6종의 호모종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호모 에르가스테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하이데베르겐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안테케소르 등이 그들이다.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쓰는 사람라는 이름은 루이스 리키와 동료들이 1964년에 붙인 것으로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도구를 처음 사용한 초기 인류였다. 인간이라기보다는 침팬지에 더 가까운 아주 원시적인 상태였지만 그 투척이다. 뇌는 전체적으로 루시보다 50%나 더 컸다. 전체 몸집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아인슈타인이었을 것이다. 200만 년 전의 초기 인류의 뇌가 갑자기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지 못했다. 큰 뇌와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됐다. 즉
숲에서 나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강화된 뇌 기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양한 이족 모형의 멍청이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후에야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18.